고통의 소멸 시효는 자, 송 기자 어떤 재판입니까? 네, 이번 사건은 그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김은희 선수는 지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때 가해자인 그 테니스 코치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잊고 살다가 성인이 됐는데 2016년에 한 테니스 대회에서 우연히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돼서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신고해서 형법상 성범죄가 인정성 유죄에서 판결을 받았고요.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1억 원을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자, 제가 이 김은희 씨 인터뷰, 신문 인터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겁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어떤 대회장에서 15년 전에 초등학생이던 자신을 성폭행했던 그 가해자 코치를 다시 대회장에서 만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교수님, 제가 뭐 아무리 뭐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이입을 한다 한들 얼마나 제가 그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이해도 같은 것이 여성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성들, 특히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행, 성추행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본인이 이제 어떤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화돼 가지고 본인은 거의 이제 완전히 그 기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가 이제 15년이 지나가지고 테니스 대회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피해를 당한 그 시기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나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횟수도 이제 한 4회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하고 같이 재회를 하고 난 이후에 3일간 기억을 잃고 악몽, 두통, 수면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여성이 뭐 보통 이 성범죄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잘못인데 이 피해자는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기억들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정생활을 갖다가 할 수 없을 정도의 평생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떻게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코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다 이거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 뭐 잦은 합숙 훈련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코치들이 기합이든 훈련이든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입 밖으로 그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다는 거를.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다룰 재판은 손해배상 관련 재판인데 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도 그렇죠. 이미 있었죠. 이것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성폭행 이 범죄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인이 돼서. 그래서 2012년도에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라고 뭐 했지만 증거 수집이 사실 어렵잖아요. 또 2016년도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중요했던 건 2017년도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이 범죄로 이 가해자한테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했고 이 사건은 뭐 나중에 이 상고까지 가서 이 그대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자, 이 체육계 미투 이 김은희 씨의 어떤 용기 있는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뒤늦게나마 이 코치를 이제 법정에 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목격자들, 당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김은희 씨가 한 얘기를 좀 직접 전달을 해드리면요. 10명이면 10명 모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소도 안 되고 기소되더라도 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꼭 이겨서 저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손해배상 소송 얘기를 시작해 보죠. 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예요. 형사소송은 공소시효고요. 민사소송은 소멸시효.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에 뭐 소멸시효 갔는데 이 불법행위는 조금 다릅니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되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 날로부터 10년 자체가 지나가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됐는데 안날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 가해 안날로면 이 1심 판결이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6월 달에는 재판 제기할 때는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된 게 사실인데 이런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이 2002년도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난 건 2012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당연히 17년이 지금 지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저런 또 가해자 입장에서요. 뻔뻔한 주장을 했군요. 자, 그런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게 항소심까지 온 이유가 1심에서 저 가해자 측이 재판에 출석을 안 해서 그냥 무변론으로 원고 수능 판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 소멸시효 문제가 항소심에서 처음 다뤄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던 건데 예. 이제 아까 박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폭행 사건은 2002년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간의 이제 과거의 판례들의 태도를 비춰보면 이건 거의 소멸시효 완성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성폭행이 손해로 현실화된 게 PTSD 진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 발생일로 본 거죠. 아, 그게 시작점이다.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손해 발생한 날이 2016년 6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진단 받은 날이 이제 손해 발생한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손해를 안 날,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인데 이게 있었던 날이고, 안 날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니 1심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딱 특정이 돼야 그때부터 손해하고 가해자를 안 날이지. 그러니까 이건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제 도가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봐서 배상해야 된다고 하고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 오늘 오전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법리대로라면 이게 좀 쉽지는 않는데 이 최초 진단을 받았을 때 특히 전문가로부터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 이 불법 행위의 손해 발생이 현실적으로 된 것이다. 요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옛날 판결 같으면 그런 행위가 있을 때도 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데 요때부터라고 이제 진단 받았을 때 보면 소멸시효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런 성범죄나 또 성범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이 정신적 어떤 질환 같은 거는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해라는 게 이 대법원 그러니까 판시 뭐가 취지로 됐든 같습니다. 진보된 판결인 거죠. 아주 진보된 판결이죠. 자, 교수님 좀 정리를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손해배상 뭐 청구 시효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세상에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짜리 여자 아이를 코치라는 놈이 그 피해자가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테니스부 선배 후배 또 뭐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정말 그냥 끔찍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예? 사실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이 사람의 부모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가질 텐데 이번에 이제 그 실제로 뭐 얘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10년을 받고 난 뒤에도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변명을 계속 했었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이미 그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혹시 해코지를 하면 어떨까 이건 굉장히 두려워서 당연하죠. 해코지를 하지 않고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자기가 뭔가 선처를 갖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피해자가 이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많은 그 여성들에게 그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그 최대 보복은 내가 스스로 그 정오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뭐 이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겠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느끼지 말고 행복을 갖다가 추구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으니까요. 사실은 이 이제 재판의 결과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또 이 피해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